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뇌혈관 질환과 그리고 이제 신경중재 진료를 보고 있는 김종욱입니다. 오늘은 이제 대한뇌졸중학회에서 그 뇌졸중에 대해서 좀 알려주는 시간을 제가 맡았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좀 젊은 뇌졸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늘 왜 젊은 뇌졸중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지 먼저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여기서 젊다고 하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경고 사인하고 우리가 또 많이 들어봤을 골든타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젊은 뇌졸중은 그러면 뭐 때문에 발생하는지, 그리고 젊은 뇌졸중 환자들이 회복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 예방을 어떻게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케이스는 이제 제 환자들은 아니고요. 최대한 유사한 케이스로 인터넷의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이제 37살 직장인이 아침에 이제 밤에 야근을 하셨네요. 고생을 하시고 커피를 마시려고 하는데 오른손에서 컵이 스르륵 빠지는 증상이 있었고, 증상이 금방 좋아져서 별 생각 없이 출근을 했는데 회의 중에 갑자기 말이 어둔한 게 있었고, 동료들이 봐도 이상하기 때문에 119가 신고됐습니다. 응급실에 내원했을 때 MRI에서 우리 이제 많이들 보셨겠지만 의학 영상들은 거의 다 좌우가 반전돼 있습니다. 이쪽이 사진에서 오른쪽 편이 왼쪽 뇌가 되고, 왼쪽 뇌 쪽에 뇌 이상한 병변이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먼저 응급실에서는 이제 말을 잘 못하는 우리가 실어증, 언어 기능이 상실한 증상이 있었고, 그리고 환자는 우측손, 제일 처음에는 우측손에 힘이 좀 빠졌다가 풀렸었는데 다시 우측에 위압감이 있는 상태로 왔었는데, 이렇게 뇌병변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여기 보시면 이제 혈관을 또 단면으로 찍은 건데, 여기가 이제 경동맥, 우리가 맥박 만져지는 이 혈관이 올라가는 부분인데, 그쪽에 뭔가 잘 안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좌측 경동맥이 찢어지면서 박리라는 경동맥이 찢어지면서 왼쪽 중대뇌동맥이 막혀서 뇌경색이 발생했던 환자고, 시술을 들어가게 되는데, 시술을 봤을 때 앞서 보셨던 것처럼 혈관이 찢어지면서 이쪽으로 혈류가 잘 안 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를 통과시켜서 처음에 잘 못 올라간 안 보이는 부분을 통과시켜서 위쪽을 봤더니 위쪽에는 다시 혈전이 날아가서 막혀 있었습니다. 성공적으로 혈관을 잘 뚫어준 케이스를 보실 수가 있고, 요거는 이제 이 혈관을 뚫기 전에 반대쪽을 보시면 반대쪽에서도 이쪽에 피를 일부 보내주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던 혈액을 이런 식으로 재개통을 통해서 잘 열어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밑에 부분에 손상이 있었던 경우이기 때문에 스텐트 같은 것도 넣고 시술이 끝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쨌든 다행히 빨리 올 수 있었기 때문에 혈전 제거술까지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3개월 뒤에 봤더니 환자는 좀 부분적으로 언어 기능이 어려운 게 남아있지만 증상은 많이 좋아졌고, 그러나 우측 손은 여전히 미세하게 운동 장애가 있었고 재활 치료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뇌졸중이라고 하면 노인의 병으로 생각을 하는데, 뭐 60대 이후에 발생하는 거 아니냐, 젊으니까 괜찮고 또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냐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 이제 젊은 뇌졸중, 우리가 50세 미만 혹은 55세 미만으로 잡는데 10에서 15%가 이 환자들이 되겠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계속 증가하는 추이라는 게 중요하고, 앞서 빨리 잘 온 케이스들을 보긴 했지만은 간과되는 경우도 있고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50대, 60대 혹은 70대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지나간 뇌경색이 보였다, 증상은 없었는데, 혹은 놓쳤는데 지나간 뇌경색이 보였다라고 해서 저희 외래 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젊은 뇌졸중이 왔었던 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젊은 뇌졸중이 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 논문에서도 보고가 되고 있지만 1990년부터 21년까지 글로벌 버든 오브 디지즈라고 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병률과 뭐 사망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는 리포트에서 18세에서 49세 젊은 환자들만 봤을 때, 물론 보시면 전반적으로 초기에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었지만은 최근에 다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인 것들이 있었고, 특히 보시면 여기 이렇게 조금 그 고소득 국가층에서 이렇게 감소도 큰 만큼 다시 리바운드 되면서 증가하는 것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좀 폰트가 깨졌네요. 어쨌든 고령층 이게 폰트가 깨졌는데, 선진국에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고령 환자들은 실제 발생률이 많이 감소하고 있다,
여러 가지 치료가 예방이 잘 되고 있다라고 하지만 반대로 55세 이하의 연령들은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도 큰 메타에서도 그 젊은 고령층의 뇌졸중 환자에 비해서 젊은 연령층의 발병률을 비를 해봤더니 1.4배까지도 증가하고 있더라. 그래서 최근에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는 선진국에서도 더 흔하고 특히 동아시아권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령층에서는 예방이나 치료 발전이 있어 왔는데 역설적이게도 젊은 층에서는 도리어 당뇨 비만들이 또 이런 것들도 발병이 빨라지고 있고 뇌졸중도 같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얘기를 정리를 하자면 이제 고령층하고 보다 더 다양한 원인들이 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되겠고 무엇보다 이제 젊은 사람들이 걸린다는 거는 개인의 인생이나 가족이나 사회에 영향을 더 오랫동안 더 크게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뇌졸중이 뭐냐라고 말씀드릴 때는 이제 많이들 관심이 있어서 아시겠지만 다시 한 번 더 뇌졸중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뇌졸중, 중풍 혹은 이제 환자분들 저희는 많이 안다 싶어도 또 꼭 물어보는 건 당연히 뇌경색이냐 환자가 뇌졸중이냐 뇌출혈이냐 물어보시는데 일단은 중풍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뇌졸중이라고 부르는 거는 똑같은 말이 뇌혈관 질환입니다. 말 그대로 뇌혈관에 병이 있는 거고 뇌혈관은 크게는 막히거나 아니면 뇌혈관이 터지게 되는데 이 중에서 퍼센테이지는 뇌경색이 80%로 많이 차지하고 있고 뇌출혈은 특히 이제 우리나라도 아주 1950년대나 이럴 때는 뇌출혈이 많았지만은 선진국 반열에 들면서 뇌출혈 이제 음주량도 줄고 혈압도 좀 조절되면서 뇌출혈을 많이 감소해서 뇌경색이 퍼센테이지가 크고 뇌출혈은 조금 상대적으로 적다. 근데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병이다. 근데 그러한 병이 50세 미만이나 55세 미만에 발생하는 경우를 좀 젊은 뇌졸중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과하지 않을 숫자다. 국내에서도 상당히 이제 많이 있다. 이제 국내 연구에서도 보시면 이거는 이제 젊은 뇌졸중 앞서 그냥 50세 이하의 환자들만 살펴본 거긴 한데 그 환자들의 발병 연령을 살펴봤더니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즉 말 그대로 점점 더 정말 젊은 연령들의 뇌경색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빨간색을 보시면 이제 여성인데 여성에서 특히나 젊은 뇌경색 환자들이 좀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간단히 정리드리면 이제 그 젊은 뇌졸중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진단이 지연될 수 있다. 많이들 젊은 환자라고 한다면 뇌졸중을 70대, 80대 분이 한쪽 팔이 힘 빠진다라고 하면 심지어 그 힘이 별로 많이 안 빠져도 저희가 가장 먼저 뇌혈관 질환을 의심하게 되지만 젊은 사람이 딱 뚜렷한 증상이 아니라면 뇌경색이 간과될 수 있고 환자도 뇌경색 생각을 못할 수 있고 의사도 증상이 아주 비특이적이다라면 간과될 수 있다. 이런 것도 또 주의사항이고 원인들 같은 경우도 가장 흔한 원인이 차이가 납니다. 고령이라고 하면 특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심방세동에 의한 부정맥이 아주 큰 영향을 차지하고 있고 그 외 동맥경화, 다들 아시다시피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그런 부분들이 차지하게 될 텐데 젊은 뇌졸중이라고 하면 정말 큰 포션을 차지하는 게 동맥이 찢어지는 동맥 박리가 있겠고 그 외 난원공 같은 심기형들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인 규명도 아무래도 특수한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검사, 특수 검사가 필요할 수 있겠고 다행히도 회복은 젊을수록 더 좋은 건 맞습니다. 다만 앞서 얘기한 것처럼 경제적으로 활발한 시기고 부양할 가족들이 많은 상태 그리고 더 오랫동안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40대에 걸린다고 생각하면 평균 수명까지 앞으로 40년, 50년을 더 잘 지내셔야 되기 때문에 긴 여명 기간 동안 장애를 잘 관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젊은 뇌졸중이 중요한 거는 생계 한가운데서 그리고 후유증도 이제 적다고 하더라도 오랫동안 남는다. 그리고 사실 막상 적지도 않다고 돼 있습니다. 이따가도 좀 보겠지만은 10년간 살펴봤을 때 딱 드러나는 움직임의 장애가 아니더라도 여러 인지 장애라든가 아니면 정신적인 장애라는 것들을 남길 수가 있고 그리고 가족들한테도 큰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젊을수록 40년, 50년 앞으로 이제 재발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관리가 중요하겠습니다. 뇌졸중 증상은 여기서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국내 뇌졸중 학회에서 이제 권고하는 그림은 이웃 손발 시선 이렇게 외우도록 하고 있고 이웃의 손발을 잘 봐주면서 이제 뇌졸중이 의심되면 옆에서 본인도 본인이고 옆에서 신고해주면 참 좋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웃은
이제 이웃을 잘 봐주라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표정을 지어보면 거울을 보면서 표정을 지어보면 얼굴이 비대칭적인 거를 알 수가 있겠고 그리고 무엇보다 손의 한쪽에 힘이 빠진다 이런 거면 이제 저희가 이제 이것도 아주 대표적으로 뇌졸중 증상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발은 아니고 물론 발에 힘 빠지는 것도 봐야겠지만 발음이 명확한가 그리고 시선이 한쪽으로 정말 돌아가 있으면 이런 증상하고 같이 있으면서 시선 돌아가 있으면 정말 이건 큰 뇌경색을 시사하는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또한 이제 체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또 이제 미국에서 쓰는 건데 BPAST라고 해서 예전에는 또 그 초기에는 FAST라는 이름으로 face 얼굴 비대칭이 있는지 arm 그러니까 팔에 힘 빠짐이 있는지 스피치 이제 말하는 거 말이 내용이 원활하지 않거나 아니면 발음이 나쁜지 그러면 타임리하게 빨리 신고하라라고 해서 예전에는 FAST였는데 이제는 BPAST라고 해서 그 밸런스 균형 맞지 않는 거라던가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눈이 돌아가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시야가 한쪽이 안 보이거나 아니면 갑자기 복시가 생기거나 이런 증상에 대해서는 어쨌든 빨리 신고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얘기를 좀 넘어가 버렸는데 그 뇌경색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런 증상도 증상이지만 가장 큰 특징은 갑자기 생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증상이 뭐 2달, 3달 전부터 서서히 진행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절대 간과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거라고 한다면 외래에서 증상도 천천히 생긴 만큼 또 뇌경색은 아니고 다른 걸 수 있기 때문에 외래 진료를 물론 보셔야겠지만 이런 증상이 꼭 심하지 않더라도 갑자기 생기면 혈관은 막히거나 터지는 순간에 갑자기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럴 때 지체 없이 오셔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젊은 환자들이 간과될 수 있다고 했는데 이제 간과되는 거는 왜 그런가? 이제 증상이 가벼우면 앞서 사실 예를 든 것처럼 실제로 일하시다가 오셔서 직장인이 봤을 때 이상하다거나 아니면 출근을 했는데 증상이 조금 더 진행해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 증상이 가벼우면 아무래도 젊은 분들은 여러 가지 다른 이유를 핑계로 혹은 정말 과로를 했기 때문에 피로했기 때문에 잠을 잘못 잤기 때문에 이런 뭐 무시할 수가 있겠고 또 술 때문에 그랬나 회식이 많거나 아니면 전날 어떤 뭐 모임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런 것 때문에 증상이 올 수 있겠다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증상이 사라졌다. 이거는 물론 고령도 마찬가지고 저도 외래에서 항상 강조하는 내용이지만 증상이 이제 뇌졸중이 가볍게 오거나 우리는 또 이제 흔히 전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전조가 아니더라도 뇌경색이 처음에는 작게 왔다가 증상이 사라지곤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아주 높은 확률로 다시 나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되겠고 또 하나는 이제 후순환 뇌졸중이라고 해서 실제 좀 특수한 젊은 환자들이 많이 오는 특수한 카테고리에서 더 많이 오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제 우리 뇌혈관은 이제 앞에 맥박 만져지는 데서 앞에 3분의 1을 담당하는 전순환이 있고 뒤에 척추동맥이라고 해서 척추뼈 사이를 통과하는 혈관이 뒤통수 3분의 1을 담당하는 뇌졸중이 있는데 이 후순환 뇌졸중 같은 경우는 딱 전형적인 뇌졸중 증상이 아닌 것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오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응급실 지연이라는 거는 결국 환자가 증상이 다소 비특이적이고 심하지 않다면 응급실에서 실제로 뇌졸중을 바로 생각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연이 안타깝지만 있는 경우도 있고 물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증상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대개는 큰일이 나진 않지만 지연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 걸 걱정하는 환자들이 내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잠시 질문을 주신 거는 이제 제가 진료분 중에서 가장 젊은 뇌졸중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저는 실제로 소아과에 뭐 15살 이런 환자들은 대개는 소아과에서 진료를 보긴 하지만 15살인데 큰 뇌혈관에 문제가 있으면 성인을 보는 신경과 의사랑 같이 진료를 보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런 환자들도 본 적이 있고 그래도 보통은 성인이 된 18세 이상을 보기 때문에 18세, 20세 사실 이런 환자들은 전체 중에서 많지는 않지만 저희들은 연간 왕왕 보는 케이스들입니다. 네. 다음요.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관과될 수 있는 거 하나씩 짚고 볼 건데 일단은 힘이 빠졌다가 돌아오는 것 이제 우리가 일과성 뇌허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미니 뇌졸중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영어로는 트랜지언트 이스케믹 어택이고 이름 그대로
일시적으로 머리에 피가 잘 안 가서 증상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발작이라고 돼 있어서 어떤 분들은 이게 경련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발작은 영어로 어택, 그냥 그런 이벤트가 있었다는 걸 말하는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일시적으로 머리에 피가 안 가는 건데, 영구적으로 머리에 피가 안 가서 뇌세포가 죽어버리면 뇌경색이 될 거고요. 일시적으로 피가 안 갔다가 다행히도 다시 피가 확보가 돼가지고 증상은 있었다가 없어지는 거를 일가성 뇌어혈이 될 텐데,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를 들으시면 당연히 아시겠지만 두 가지는 사실 거의 똑같은 병입니다. 뇌세포가 죽지 않았다고는 하지만은 피가 안 갔었고 그 일이 계속 될 수 있고 똑같이 뇌경색이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많은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어떻게 보면 뇌졸중의 전조라고도 할 수 있겠죠. 뇌졸중은 이제 전조라는 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뇌졸중은 혈관이 막힌 순간 증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한테 말을 할 때 뇌졸중은 사실 전조가 없는 병입니다, 갑자기 생길 때 옵니다라고 말하지만, 굳이 말하자면 뇌졸중이 오기 전에 일시적으로 피가 안 가는 거를 전조라고 할 수도 있고, 이걸 미니 뇌졸중인데 그만큼 중요하겠습니다. 증상은 수분에서 수십 분 가기도 하고, 왜냐면 대개는 실제 수시간이 지나거나 하루가 지나면 정의상으로도 뇌경색이고, 실제로 수시간이 지나면 뇌세포의 손상이 보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미니 뇌졸중은 아니게 될 거고, 이걸 괜찮아졌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게 되면 절대 안 된다. 이거는 물론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미니 뇌졸중이 발생하고 3개월 내에 뇌졸중 발생률이 상당히 높다. 이거는 이 이벤트 자체가 뇌졸중인 것도 특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을 수 있고, 특히 초반에 이게 결국 나빠지기 때문에 증상이 생겼다가 사라져도 응급실을 내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순환 뇌졸중 같은 경우에 간과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뇌졸중의 증상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그래도 이제 관심 있는 분들, 혹은 관심이 없다고 하더라도 뇌졸중, 뇌혈관이 막히면 어떤 증상이 생길 거냐라고 하면 TV를 통해서 많이 본 게 의식을 잃는다거나, 아니면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진다거나, 아니면 말을 못 한다거나, 이런 거는 사실 잘 아십니다, 비교적. 그렇지만은 이제 후순환 뇌졸중이 오면, 물론 후순환을 통해서도 한쪽 팔 마비가 있고 말이 어둔해지긴 하지만, 좀 초기에 혹은 작게 왔을 때, 혹은 이제 특정 부위만 침범을 했을 때는 방금 말한 증상이 없거나 아니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두통, 어지러움, 보행 장애를 동반한 어지러움, 그런 것만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시야 장애 같은 경우가 잘 캐치가 처음에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이 안 보이거나 이러면, 예를 들어 눈 혈관에 문제가 생기거나 눈의 망막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눈앞이 그냥 깜깜해지거나, 아니면 바로 안 보이는 거를 이제 대개는 많이 캐치를 하시거든요. 근데 뒤에 뇌에서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쪽에서 뇌경색이 오면, 저도 사실 직접 경험해 본 건 아니라서 그거를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상상을 해볼 뿐이지만, 환자분들하고 계속 얘기를 해보면서 느끼는 거는 앞부분이 꺼멓게 안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시야가 정말 좁아지거든요. 그래서 실제 후두엽 쪽으로, 뒤통수 쪽으로 아주 큰 뇌경색이 오면 시야가 딱 절반이, 중심은 사실 보존이 되고 절반이 사라지게 되는데, 이 절반이 사라졌는데도 환자가 바로 캐치를 못 합니다. 물론 그 이유는 중심이 좀 어느 정도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이 그냥 깜깜해지는 게 아니라 시야가 그냥 좁아지는 거고, 그래서 모르고 있다가 사물이 중심까지 올 때까지 모르고 있다가 어느 순간 이제 오면 그때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자들은 처음에도 잘 캐치가 안 될 수가 있지만, 제가 꼭 퇴원할 때 어떤 얘기를 드리냐면, 환자분은 그런 후유증이 있으니까 이제 골목길을 건너거나 찾길을 건널 때 본인이 절반이 잘 안 보인다는 걸 꼭 인지하도록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증상이 조금 간과될 수가 있다. 네. 그래서 팔다리 마비보다 이런 증상이 먼저 올 수가 있고, 물론 이제 우리가 전형적인 증상 중 하나인 발음이 어둔하거나 의식이 좀 처지는 이런 부분이 있다면 더욱더 빨리 오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꼭 드리면, 두통이 좀 있을 때, 어지러움이 있을 때, 사실은 두통의 대부분은, 특히나 통계적으로는 98% 어쨌든 열의 9 이상의 두통 환자들은 뇌졸중이 아닌데, 다른 증상이 동반 안 되는 두통이라면 뇌졸중이 아닌데, 그래도 정말 태어나서 처음 겪는 새로운
갑작스러운 극심한 두통이 있을 때는 두통도 생각을 해야 되겠고, 어지러움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뇌졸중이 아닌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다른 증상 동반되어 있다면 당연히 뇌졸중이겠지만, 이석증이라든가 이런 어지러움도 정말 심하고 갑자기 발생하게 되는데, 그럴 때 주의 깊게 혹시 팔다리 느낌은 좀 이상하지 않는지, 발음은 괜찮은지, 걷지도 못할 정도로 심하게 어지럽진 않은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경고성 두통은 이제 결국 대부분은 뇌 자체 질환이거나 뇌 구조적 질환이거나 뇌혈관 질환이 아닌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갑자기 정말 머리가 흔히 깨질 듯이 심하게 아팠다, 아니면 살면서 이런 건 처음 겪었다, 이런 경우가 있거나 하면, 그런 극심한 두통을 처음으로 겪었다면 진통제로 버티는 게 아니라 응급실에 오셔야 되겠고, 만약에 목도 같이 뻣뻣해, 그런 게 갑자기 생기면서 목도 뻣뻣해지는 것 같다, 옆에서 봤는데 환자가 조금씩 처져하는 것 같다, 그리고 막 토하거나 경련이 있다라고 하면, 특히나 이제 뭐 뇌경색도 있을 수 있지만 출혈이나 지주막하 출혈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응급실을 내원하셔야겠습니다. 골든타임 이거를 강조하고 늦어지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게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뇌세포는 뭐 사실 어떤 세포든 피가 안 통하면 뭐 버티지 못하고 죽겠지만, 특히 뭐 민감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대화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보고 하는 것도 다 뇌세포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뇌세포 같은 것들이 산소 요구량, 에너지 요구량이 높기 때문에 1분간 이제 뭐 200만 개의 뉴런 주변에 세포들이 손상된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중요한 급성기 치료들로서 정맥 혈전 용해술이라고 해서 피딱지를 녹이는 약을 쓰는 거, 4.5시간 내에 지금 계속 두 치료 다 연장이 점점 더 살릴 수 있는 세포를 최대한 연장시켜서 치료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고전적으로 4.5시간 내에만 투여가 될 수가 있고요. 동맥혈전 제거술이라고 해서 큰 혈관이 막혔을 때 기구가 들어가서 그걸 끄집어내서 제거하는 경우도 가이드라인 상으로는 24시간까지 그리고 이제 그걸 조금씩 더 연장하는 시도가 있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미 뇌세포가 더 손상이 됐고, 그럴 경우에는 열어주는 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치료가 이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따라서 빨리빨리 오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환자들이 오시면 응급실로 방금 말씀드린 증상으로 오시면 어떤 검사들이 진행되는가? 뭐 이제 일단은 제일 먼저 보통은 CT를 찍죠. 이런 순서는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빨리 오시게 되면 가장 먼저 CT를 찍게 되겠고, CT라는 거는 일단은 뭐 사실 가장 기본을 보는 검사입니다. 저렴하고 빨리 찍을 수 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 혈관을 잡거나 할 거 없이도, 조영제 없이도 검사를 찍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 CT가 이제 뭐 가장 기본이 되는 검사기는 하고요. 여기서 이제 뇌경색이랑 뇌출혈이 어떻게 보이냐 보시면, 이렇게 하얗게, 여기는 요게 정상인데 이렇게 하얗게 덮여 있는 게 이게 뇌출혈입니다. 그래서 출혈은 뭐 아주 명확하게, 물론 출혈량이 소량이라면 CT로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웬만한 경우에 출혈은 CT에서 아주 잘 보이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 환자는 어느 정도 시간도 지났고 아주 큰 뇌경색이라서 사실은 잘 보이긴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조금 반대쪽에 비해서 조금 검게 짙어지게 변한 부분이 뇌경색이고, 요거는 뭐 아마도 6시간 혹은 10시간 정도 경과가 된 것 같습니다. CT에서는 4시간 이전의 뇌경색 혹은 6시간 이전의 뇌경색은 아주 뚜렷하게 보이진 않습니다. 특히나 크기가 작다라고 한다면 CT에서는 잘 볼 수가 없어서 1차적으로는 CT의 목적은 출혈 같은 거를 감별하는 거다, 간단하게 빨리 찍을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으로 이제 이게 꼭 순차적인 건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니지만, 그 다음으로 해보는 검사 중 하나가 CT 혈관 조영술 혹은 관류 검사입니다. 이거는 이제 CT를 찍는데 조영제를 넣고 찍게 되는 거고, 조영제를 넣게 될 경우는 이게 사진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 있지만, 이렇게 혈관을 따라서 조영제라는 물감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쪽은 혈관이 쭉 다 보이는데 이쪽은 혈관이 막혀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 이 막힌 혈관 쪽으로 혈류가 잘 안 가는 것을 또 이렇게 컬러 맵으로 표시한 게 관류 검사가 됩니다. 이쪽은 잘 가기 때문에 표시를 안 했는데 이쪽이 이만큼 피가 늦게 간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요거는 이제 큰 혈관이 막힌 걸 확인하게 됩니다. 저희가 큰 혈관이 막히면 혈관을 이제 뚫으러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다리를 통해서 저는 환자들분한테 표현할 때 빨대 같은 게 이렇게 쭉 올라가서
빨대 같은 걸로 빨아들이기도 하고 통발 같은 걸로 끄집어내기도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걸 통해서 혈전을 제거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걸 최대한 빨리 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검사가 CT혈관 조영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MRI는 MRI가 꼭 필요한 검사고 뇌경색에서는 뭐 아주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꼭 촬영을 하게 되겠지만은 MRI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 촬영 시간만 해도 CT는 단순 촬영 시간이 수분에서 수십 분이지만 MRI는 정말 짧은 걸 찍어도 5분이 넘어가고 그 이제 전체적인 MRI를 찍는다 생각하면 거의 4, 50분이 걸리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그 시간이 필요로 하고 더 정밀하게 보는 단계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뇌경색 같은 경우는 결국 MRI를 해서 확인하는 경우는 많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CT에서 이렇게 크고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잘 보이지만 그 CT에서 이렇게 보시면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신경과 전문의들은 보면 여기에 이상이 있겠구나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CT에서는 그렇게 잘 드러나지 않는 게 동일한 환자 MRI를 찍어보면 이렇게 아주 뚜렷하게 뇌경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CT보다도 이제 늦게 그 시간이 환자분이 좀 늦게 와서 정확하게 이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를 감별이 필요할 때 이거는 응급실에서도 그런 경우에 MRI를 촬영하게 됩니다. 이런 정보를 종합해서 최대한 혈전을 제거하거나 혈전을 녹이는 약을 투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는 젊은 뇌경색 환자들의 원인을 조금씩 하나 살펴볼 건데 일단 제일 먼저 저희 오늘 젊은 뇌졸중 시간이니까 특유의 원인들 살펴볼 거고 동맥박리, 그다음에 난원공 개존, 편두통, 뭐 임신 약물 이런 것들에 대해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제 고전적인 위험 이거는 이제 젊은 뇌졸중에 국한되는 게 아닌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점점 또 발병 연령도 젊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살펴볼 거고 생활 습관 왜 중요한지 그리고 뭐 심방세동이라던가 아니면 조금 더 특수한 이런 것들도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령에 따라서 뇌졸중 원인은 다양합니다. 뭐 그러기 앞서서 이제 뇌졸중을 설명할 때 이제 이 부분을 설명드리는 게 환자분들에 따라서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제 환자분들이 제일 처음에 환자분 보호자분들이 물어보시죠. 환자 왜 이러냐. 특히 많이 물어보시는 게 1시간 전까지 멀쩡했는데 멀쩡히 걸어 다니시고 멀쩡히 말씀하셨는데 왜 갑자기 말을 못하고 한쪽 팔다리를 못 움직이느냐.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왜 이러냐 물어보는데 그러면 말씀드리죠. 큰혈관이 갑자기 막혀서 그렇다. 이 혈관이 갑자기 막혔기 때문에 증상은 갑자기 생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으로 혈관이 이제 왜 막히는지 원인도 말씀드려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뇌졸중은 사실은 단독 질환이 아니라 살펴보면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이제 65세 이상의 고령 같은 경우는 심장에 의해서 날아가는 경우도 이렇게 꽤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그 혈관이 정말 막히기 직전까지는 멀쩡하다가 심장에서 피딱지가 여기서 시민이라는 게 심장을 기원했다는 뜻인데 심장에서 피딱지가 날아가서 혈관을 갑자기 막은 게 되겠고 동맥경화 이제 여기 경동맥이 점점점 좁아져서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머리 혈관이 점점점 좁아져서 그 자리에서 막히거나 아니면 좁아진 혈관에서 피딱지가 생겨서 이렇게 날아가거나 하는 것들이 이게 공통적으로 크게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 여기서 많이 다룰 내용은 아니지만 뭐 큰 혈관은 괜찮은데 작은 혈관이 막히는 것들 이런 병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뇌졸중 같은 경우는 아주 큰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게 동맥이 찢어지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보시면 고령일수록 아주 퍼센테이지가 좀 작다고 돼 있는데 혈관이 물론 뭐 이유가 여러 가지로 있겠지만은 혈관이 갑자기 찢어지면서 문제가 될 수가 있겠고 또 이제 심장의 원인인 이유가 심장병은 고령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만 젊은 연령층에도 다양한 원인의 심장에서 날아가는 것들이 이렇게 또 차지를 하게 되겠고 동맥경화 같은 경우도 분명히 고령보다는 확실히 적지만 또 무시하지 못하는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도표에서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이 뭐 눈여겨봐야 될 것이 여기는 이제 기타라고 돼 있긴 하지만 원인을 찾은 것들 이 경우가 정말 그 환자 개별 다르겠지만 이렇게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 이것저것 열심히 찾아봤는데도 원인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젊은 층은 더 많더라. 근데 여기는 이제 한편으로는 젊은 환자들에 대해서 충분히 또 검사가 안 된 것들도 포함이 됩니다. 보시면 대신에 뇌졸중은 고령의 경우도 열심히 찾아도 원인이 잘 안 나오는 경우는 있고 그런 경우도 보편적인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입원해서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검사를 하느냐?
이 내영상 같은 경우는 응급실에서 하는 거의 연장선이고, 대신에 이제 젊은 연령층 같은 경우 뭐 고령도 필요하면 당연히 하지만 혈관벽 MRA라고 해서 혈관 자체를 확대해서 좀 더 정밀하게 보는 검사를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원인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 혈액 검사에 포함해서 응고인자 패널이라고 해서 피가 남들보다 잘 굳는 체질이 있는지, 자가 면역 항체 마찬가지인데 여러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게 결국은 내 면역이 내 세포를 공격하는 건데, 그 세포를 공격했을 때 혈관벽이라던가 아니면 혈구를 피를 이루는 혈구 물질들을 공격하게 될 경우는 피딱지가 또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셨던 것처럼 그 심장 질환 자체는 다르지만 젊은 연령층에서도 시민성이 꽤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심장에 대해서 열심히 살펴봐야 될 거고, 그런 것들은 24시간 이상 심전도를 하는 거라던가 심장 초음파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심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꼭 감별해야 될 때 심장 CT 같은 것들도 시행하게 되겠고, 또 이제 되게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나논공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걸 살펴보기 위해서 버블을 포함한 내혈류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살펴보게 되겠고, 그 외에 이제 필요한 그 환자 성향이나 뇌경색 온 패턴에 따라서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거나 아니면 흉부 복부 CT 아니면 신장 혈관 CT를 찍게 되는 경우도 간간히 있는데, 우리 젊은 연령에 생기는 혈관 질환이 또 다른 신장이나 다른 쪽 혈관에 같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다른 장기에 대한 검사도 진행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심장 원인이 고령에서는 심방세동을 검출하는 게 핵심이었다라고 하면, 부정맥이 아주 큰 포션을 차지하기 때문에 핵심이었다면, 젊은 층에서는 나논공 개존이라든가 아니면 심장에 있는 그 종양 중 하나인 점액종 이런 것들을 찾는 거, 혹은 다른 심기형들을 찾는 게 원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심장 검사를 조금씩 살펴보면 그 경흉부 초음파는 가장 기본이 되는, 말 그대로 여기 보시면 흉부, 여기를 통해서 심장을 살펴보는 게 되겠고, 이게 뭐 가장 심장이라고 하면 이제 펌프죠. 피를 짜주는 펌프인데 이 펌프의 구조적인 크기라던가 구조적인 모양에 이상은 없는지, 그리고 펌프는 잘 짜주는지 기능은 괜찮은지 확인하는 거고, 그 안에 혈전은 없는지, 큰 혈전이 없는지도 살펴보게 되는데, 젊은 연령층 그리고 고령도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많이들 추천하는 게 경식도 초음파입니다. 요거는 보시면 그 내시경 카메라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 뭐 들어가는 느낌은 비슷할 수 있는데, 이 내시경 카메라가 아니라 초음파 프로브가 이렇게 식도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경흉부는 심장이 이렇게 있으면 요 앞부분을 살펴보는 게 되겠고, 이 프로브는 심장 뒤편을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나논공 개존도 그렇고 아주 대표적으로 좌심방 혹은 양쪽 심방 사이의 구조물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 좌심방이 심장이 살짝 돌아가 있기 때문에 심장 뒤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 뒤를 잘 살펴보기 위해서 이런 조금은 힘든 경식도 초음파를 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시간 이상의 심전도, 우리가 짧게 심전도 정말 수초간 하거나 혹은 입원하게 되면 심전도를 모니터링 하긴 하지만 그런 경우에 부정맥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부정맥이라는 게 사실은 숨어져 있으면 순간순간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부정맥하고 똑같은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도 이제 일상을 편안한 마음으로 하고 있느냐 아니면 긴장해서 스트레스 받았느냐에 따라서 심박동수가 빨라졌다 느려졌다 할 텐데, 이런 이제 외부적인 스트레스라던가 활동 이런 것들이 부정맥이 숨어져 있는 사람은 유발할 수도 있을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그냥 안정기라고 하더라도 부정맥이 항상 있지 않은 사람은 사실 순간순간 올 수 있습니다. 부정맥이 계속되는 사람이랑 이제 뭐 며칠에 한 번 혹은 몇 시간에 한 번 오는 사람이랑 위험이 완전히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런 이제 부정맥이 이제 항상 있지 않은 사람도 심장의 구조에 이상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부정맥이 발생했을 때 다른 걸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찾는 게 중요하고, 따라서 이제 24시간 이상 심전도를 시행하게 되는데, 요거는 뭐 젊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앞서도 말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고령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심장에 나논공이라는 구멍이 있는 걸 살펴보기 위해서 심장을 직접적으로 아까 검사하기도 하지만 뇌혈류 초음파를 하면서 이쪽에 정맥에 버블을 넣어주면 그게 버블이 머리에서 관찰될 때 심장에 구멍이 있겠다 이렇게 보는 이런 검사들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원인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동맥 박리라는 게 앞서 이제 젊은 연령의 아주 큰 원인 중 하나라고 돼 있고, 결국은 크게는 세 층으로 이루어진 동맥벽 중에서 주로 내벽층, 제일 첫 번째 안쪽에서 첫 번째 벽인 내벽층이 찢어지면서 그쪽으로 이제 피가 계속 들어가게 되니까 점점점 커지게 될 거고, 이 커지게 되면 우리가 상처에도 피딱지가 생기는 것처럼 결국 이 내막이 찢어졌을 때 이 안에 피딱지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피딱지가 뒤로 날아가게 되면 그걸 색전이라고 해서 찢어진 부위의 뒤쪽에 내경색이 올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정말 커졌을 때는 그 자리를 막아서 더 큰 영역에 피가 안 가게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 메인으로 다룰 건 아니지만 여기 찢어진 부분에 혈관벽이 약해져서 이렇게 부풀어서 동맥류가 되거나 출혈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뉴스들 제가 환자들한테는 특히 많이 얘기하는 건데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최근에는 뭐 태국 가수가 이제 뭐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고 돼 있고, 그 외에도 이제 목 마사지를 했는데, 목 스트레칭을 했는데 마비가 오더라, 아니면 의식을 잃더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 어떤 상황이 오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동맥 박리는 앞서 말씀드린 목을 마사지 했는데, 아니면 과격한 운동을 했는데, 뭐 이제 골프를 한다고 해서 막 생기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어떤 딱 갑작스럽게 움직였을 때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안정적인 경우도 물론 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연관된 사항을 보면 이제 뭐 급정거를 한다거나 교통사고, 뭐 재치의 기침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어쨌든 발생할 수 있다. 뭔가 갑자기 움직일 때 발생할 수 있다고 돼 있고, 그리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 목 마사지를 뭐 아예 하지 않으라는 게 아니라 과격하게 목 마사지를 한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계속 습관적으로 목을 꺾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는 게 분명히 위험은 될 수가 있고, 이제 요가, 역도, 격투기 이런 것들 다 이제 안정적으로 하거나 안전장치를 하거나 아니면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하고 하면 또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그 격렬한 운동도 분명히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건 알고 계셔야 되겠고, 특히 이제 이런 환자들은 자기들이 그 본인이 결체 조직이라고 해서 우리 뭐 피부든 사실은 이 뭐 우리 뭐 콜라겐이라고 부르죠. 콜라겐 외에 다른 이런 탄력적인 성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 부분들이 약하면 혈관벽도 약해집니다. 따라서 이게 잘 생길 수 있고, 그런 분들이 생겼다라고 하면 이런 운동을 이제 더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목 통증이 있으면서 앞서 말한 증상이 있으면 이제 정말 박리를 의심해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분들이 이제 정상적인 운동을 다 하지 않거나 앞서 제가 조금 언급드렸던 운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런 걸 할 때는 이제 충분히 그 준비 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자세를 잘못하고 있는지는 꼭 생각을 해야 되겠고, 다만 이제 본인 스스로 고개를 돌리면서 소리를 내는 행동이 있다면 이거는 고쳐주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사지는 간혹 TV에 나오는 것처럼 목을 확 돌리는 마사지 같은 경우는 분명히 나쁠 수도 있다. 그래서 적절한 운동, 특히나 근육을 잘 이제 풀어주고 근육을 보강하는 운동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좀 특수한 걸로 난원공을 말씀드릴 건데, 난원공은 여기 자심방, 우심방 사이에 이렇게 구멍이 있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 이게 태아 때는 정상적으로 다 있는 구조물인데 우리가 나면서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없다가 생기고 구멍이 뚫린 게 아니고요. 원래 다 그 복중에서는 어머님 뱃속에선 다 있다가 이제 출생하면서 막히게 되는데, 이게 왜 있어야 되냐면 아기들은 이제 폐로 숨을 안 쉬지 않습니까? 그래서 폐로 가야 될 피를 다시 집어넣어서 몸으로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폐로 가는 피가 다시 안 가도록 막아주는 구멍인데, 이게 안 막히고 뭐 안 막힌다기보다는 약간의 남아있는 경우가 실제로 꽤 많습니다. 5분의 1에서 4분의 1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을 그러면 다 치료하고 막아야 되고 큰일 난 게 아니라, 어쨌든 이제 뇌졸중 환자, 젊은 뇌졸중 환자를 봤더니 거기서 퍼센테이지는 4분의 1, 5분의 1보다 훨씬 높더라. 그리고 저희는 이제 많이 보는 이 난원공에 의해서 뇌경색이 오는 패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일 때 요걸 치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뇌졸중 이거 있으면 왜 이제 뇌경색이 생기냐고 보냐면, 우리가 다리의 정맥에는 사실은 좀 오랫동안 앉아 있거나 아니면 이제 어쨌든 정맥에 저류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아니면 다리를 또 과격하게 운동하거나 여러 상황에서 다리에 혈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리의 혈전은 기본적으로는 직접적으로 머리에 바로 가지 않고 폐에서 일종의 필터 역할을 하는데, 이런 구멍이 있을 경우는
폐로 가야 될 피의 일부가 이제 머리로 가기 때문에 바로 날아가는 그 역설적 색전이라고 해서 그 다리에 있는 게 폐로 안 가고 머리로 갔다라고 부르는 게 있을 수 있고, 그 외에도 뭐 최근에는 여기 주변에서 빨라지는 그 혈류 속도 등의 스트레스에서 혈전이 직접적으로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논공은 심장 초음파를 했더니 이런 식으로, 이건 아주 큰 경우인데 슬릿이 이제 구멍이 뚫린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버블 검사를 했더니 정맥의 버블이 앞서 폐로 다 가게 되는데 요 구멍을 통해서 반대쪽으로 넘어가고 몸이나 머리로 갈 수 있다. 그러면 이런 게 발견되면, 예를 들어 뇌경색 환자도 이런 게 발견됐다고 해서 무조건 치료하는 건 아니고, 이게 원인일지 여러 가지 패턴이라던가 아니면 소정의 점수를 매기는 게 있습니다. 정상인 또 4분의 1, 5분의 1이 있기 때문에 발견했다고 뇌졸중 환자조차 다 치료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점수를 매겨가지고 이 환자가 그 나논공이 원인이 될 것 같다. 그리고 더하기 나논공의 고위험 형태, 나논공이 좀 크거나 아니면 주변으로 이렇게 평평한 게 아니라 그 심박유라고 해서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는 형태가 좀 다르다, 이런 것들이 보이면 이걸 더 적극적으로 치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뇌졸중 약물을 쓰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앞서 말했듯이 이게 강력한 위험이 될 것 같다, 그리고 환자가 젊으면 젊을수록 이제 그 위험들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십 년에 걸쳐서 막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근래에 나왔던 연구들이 한결같이 이제 기계적으로 막아주는 게 확실히 뇌졸중 예방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은 증명이 됐기 때문에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젊을수록, 그리고 이제 형태가 크고 동맥류가 중경류가 동반되어 있을수록, 그리고 다른 원인이 아니다 싶을 때는 이렇게 막게 됩니다. 여기 보면 우산 같은 장치가 이렇게 들어가서 가운데 우산을 펼치고 나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이제 이거는 국내에서 잘 이루어졌던 연구고, 이렇게 구멍이 좀 크거나 이게 지금 문이 활짝 열리죠. 이런 식으로 활발하게 움직이는 나논공이 있는 경우는 보시면 막아주는 거랑 안 맞은 경우랑, 특히 여기 국내 연구에서는 고위험군만 대상을 했기 때문에 확연하게 차이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큰 규모의 연구는 아니었는데, 이제 약물로 치료하는 경우는 전체적인 퍼센테이지를 떠나서 이렇게 약물로 했을 때는 재발을 하는데 반해서 시술한 경우는 전혀 재발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조금 더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편두통, 앞서 두통은 이제 깨진 듯이 아픈 두통이 아니면 너무 뇌졸중을 걱정할 필요 바로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반복적으로 욱신욱신 오는 편두통이 뇌졸중하고 위험성이 조금 어느 정도 계속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조성 편두통이라고 해서, 편두통 환자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걸 잘 아실 수 있는데, 두통이 오기 뭐 수십 분 전 혹은 뭐 두통이 오기 직전, 대개는 이제 20-30분 전인데, 이런 식으로 화면에 아지랑이처럼 하거나 아니면 고장난 TV처럼 아니면 성각 표시라고 하는데, 우리 이제 디귿디귿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시야가 일그러지는 것이 있고 난 다음에 수분이 있다가 두통이 발생하는 거를 전조성 두통이라고 하는데, 그 전조성 두통은 이런 두통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비교했을 때 뇌졸중이 2-3배 이상 발병률이 차이 난다고 돼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게 좀 젊은 여성의 그 전조성 편두통이 있는 경우 그럴 수 있다고 돼 있고, 다만 이제 이런 게 있다고 했을 때 그럼 바로 내가 무조건 뇌졸중이 오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요게 이제 분명히 위험인자 중 하나는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더욱더 특히 흡연이라던가 아니면 피임약 이런 것들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다 작은 위험이라서, 이런 게 겹칠 때 결국은 문제가 되는 거라서 다른 위험인자를 잘 관리한다. 그리고 물론 편두통도 심하면 잘 관리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 여성, 앞서 제가 제일 처음 보여드렸던 그래프처럼 국내에서도 그 젊은 환자들 뇌졸중 발병 연령이 줄어들고 있는데, 특히 여성에서 유의하게 줄어들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원인 중 하나로 생각하는 거는 이제 에스트로겐,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 있는데, 사실은 에스트로겐은 동맥경화의 보호인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호르몬이 하는 여러 가지 역할이 있겠지만은 에스트로겐이 동맥경화 같은 경우는 보호인자로 작용하고, 따라서 그 폐경기 전까지는 분명히 남성이 뇌혈관 질환이 훨씬 많이 생기고, 폐경 이후에는 여성이 그걸 캐치업해서 올라가는 거를 이제 많이 보고하는데, 다만 이제 에스트로겐 같은 경우는 그런 동맥경화 인자와 별개로
약간 혈전 응고에는 좀 관여를 하는 걸로 좀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에스트로겐이 포함되는 피임약 같은 경우도 혈전 위험을 좀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피임약을 무조건 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고 앞서도 이제 여러 위험 인자들은 조금씩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뭔가 가족력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식으로 위험 인자가 있거나 하다면 이런 약제 사용할 때는 더 상의가 필요하고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뭐 흡연은 당연히 어떻게 보면 피해야 되기 때문에 흡연을 기본적으로 흡연을 안 하셔야겠지만 이런 것들이 같이 있을 때 위험이 크다는 거. 그리고 이제 임신 같은 경우도 사실은 임신 중에는 호르몬 뭐 혈액학적으로 여러 가지도 변화가 있기 때문에 임신도 이제 실제 위험이 조금 전후에 위험이 된다고는 하는데 그걸 이제 다 걱정할 건 아니고 특히나 이제 임신 합병증 중으로 자간전증이라고 해서 임신 때 이제 혈압이 오르는 이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추후에 실제적으로 계속 성인병이라던가 뇌혈관 질환 이후의 뇌혈관 질환까지도 연관이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를 한다, 잘 관리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 약물은 이제 더 이상 이제 국내도 약물의 청정 지역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 약물들 실제 뭐 이런 일리갈한 약물들은 안 하셔야겠지만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가족력 있을 경우는 이제 가족력 같은 경우도 가족력이 있다고 해서 뇌경색이 무조건 오고 이런 건 아닙니다.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부모님 가족력이 있는데 제가 오나요? 그럼 이거는 1대1로 오는 그런 류의 병은 아니거든요. 또 여기서 이제 그림으로 표시한 모야모야 병 자체도 사실은 가족력이 알려져 있는 병이긴 하지만은 부모가 뭐 100% 발현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가족력이 있고 그 주변 분의 특히 많다면 좀 더 관심 있게 살펴보고 유전 상담도 필요하면 해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뒤에 저 예상보다는 늦게 진행이 됐는데 일단 더 기본적인 위험 인지 하기 전에 질문을 조금 보겠습니다. 일단은 시야 장애 소망님께서 시야 장애 심한 두통 소화불량 어지럼증이 가끔씩 생기는데 전조 증상 같은데 불규칙한 식사 및 불면 심한 스트레스 등으로 생기던데 뇌졸중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일단은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뇌졸중은 이제 사실 어느 순간 갑자기 생길 때 뇌졸중을 많이 걱정하게 됩니다. 얘기하신 것처럼 뭐 스트레스 받거나 불면이나 이런 게 있을 때 그 순간에는 갑자기 생겼다고 느끼실 수가 있는데 이게 오랜 코스인 걸 봤을 때는 사실 뇌졸중하고 많은 연관성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조차도 뇌졸중의 위험 인자로는 잘 알려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증상에 대해서는 진료를 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가정의학과라던가 기본적인 내과부터 진료를 보시면서 잘 조절하시는 게 먼저일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정말 두통이나 어지러움이 계속 반복된다면 뇌졸중을 강하게 걱정하기보다는 한 번쯤은 결국 혈관에는 문제가 없는지 체크를 하고 확실히 안심하신 다음에 이제 증상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꺼벅님이고 주위에 보면 혈당 콜레스테롤 약 복용 중 갑자기 운동을 심하게 하다가 뇌졸중으로 오신 분이 있다. 응급실로 가서 안타까운데 조언 부탁드린다라고 돼 있는데 일단은 네, 약을 먹는 경우도 그런 얘기를 하시죠. 위험 인자도 관리하고 병원도 자주 갔는데 뇌졸중이 오더라.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만약에 젊은 분이 가셨다라고 하면 제가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또 회복이 젊은 경우는 잘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치료하는 게 제일 먼저일 것 같고 조금 다르지만 이제 운동이 앞서 제가 운동 중에 혈관 박리가 생길 수도 있다고 돼 있지만 확실히 자기가 열심히 하던 운동이 아니라 본인이 평소 하던 것보다 갑자기 센 고강도 운동을 하는 것도 이런 이벤트의 위험이 된다고 사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은 정말 좋은 거지만 자기 몸 그거에 맞게 천천히 올려가면서 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쿠아블루님께서 푸시업 운동하다가 갑자기 머리가 심하게 통증이 왔다 사라졌는데 괜찮은 건가요? 일단은 이제 우리가 운동 중 좀 다르게 운동 중 두통이라는 병 카테고리도 있습니다. 이제 두통의 여러 타입 중에서 운동 때 실제 스트레치 돼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자율신경계 항진 때문일 수도 있고 어쨌든 운동 때 두통이 발생하는 그렇지만 혈관은 찢어지거나 이상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발음이 좀 어둔하거나 다른 동반 증상이 있었다면 몸의 감각이 좀 같이 이상해졌거나 그런 게 있었다라고 하면 그게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한 번쯤 구조적인 이상을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때 정말 극심한 두통이 동반 증상이 있었다면 바로 응급실을 내원하셔야 되겠고요. 정말 다른 증상은 없이 깨끗하다. 그런데 두통은 좀 왔다가 사라졌다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혈관 질환 외에도 카테고리가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반복돼서 걱정이 될 정도라고 한다면 한 번쯤 병원 와서 정말 구조적인 문제가 없는지 진료보는 것도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일단 뒤에 부분은 좀 꼭 드려야 될 말씀만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이제 위험인자 이거는 뭐 다들 잘 아시는 거죠. 고혈압 이런 것들도 발병률이 좀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환자들은 사실 발병률이 증가한다 뿐만이 아니라 잘 모르고 있죠. 혈압이 나는 이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정말 많습니다. 130 정도 130 초반이다. 건강검진했는데 계속 130 초반이고 괜찮은 것 같다. 근데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고혈압 기준이 예전에 140이라고 했었죠. 지금은 고혈압 기준은 130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뭐 의사들이 고혈압 환자를 많이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데이터들이 젊은 연령 같은 경우는 특히 심지어 120 아래로 조절 계속 정말 잘해주는 게 여러 가지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거는 아주 큰 규모에서 검증이 다 된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130에는 고혈압 기준이 맞고요. 그거를 이제 꼭 약으로 치료하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 내가 고혈압이 있을 수 있겠구나. 특히 가족력이 있다면 그래서 계속 꾸준히 관리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뇨도 뭐 똑같은 얘기죠. 실제 발병 연령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여유로워지고 실제 식습관이나 그런 것들이 나빠지고 뭐 옛날보다 비만이 오는 음식을 많이 먹는다 이런 거 당연히 있고요. 물론 이제 환자들이 더 빨리 진단받는 것, 그전에는 진단 안 받았던 걸 진단이 빨라지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당뇨든 이제 혈압이든 일찍부터 생기면 계속 조금씩 혈관의 병을 만듭니다. 걔가 20, 30대 당뇨가 20, 30대의 뇌경색을 만드는 경우도 저희는 보지만 그게 아니라 50대, 60대에 결국 병을 만들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을 바로 시작하시라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꼭 관심 가지셨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에서 앞서도 잠깐 이제 질문에서도 이상지질혈증 약을 드시고 계신데 안타까운 케이스를 말씀해 주셨지만은 많이들 외래에서 얘기 나오는 경우는 사실 고지혈증이고 고지혈증 약입니다. 요 그래프는 조금 더 이제 일반인들 보시기 보편화된 거고 미국에서 논문에서도 되게 아주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결국 젊을 때부터 LDL이 높으면 이게 LDL이 결국은 이제 성인병을 만드는 기울기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LDL이 낮으면 기울기가 낮아가지고 늦게 병이 생긴다면 LDL이 높으면 좀 더 일찍 병이 생긴다. 실제로 보시면 이 혈관이 정말 기름때가 쌓입니다. 혈관이 좁아졌다. 건강검진을 했는데 초음파에서 혈관이 좁아졌다라고 이제 진료를 보러 오시는데 그것들을 이제 뭐 돌아가신 분 해부를 하거나 아니면 수술이 있어서 이걸 열어보게 되면 이 쌓인 것들이 정말로 노랗게 기름때 외에 다른 것도 같이 점점 쌓이겠지만 정말로 기름때가 쌓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 자료뿐만이 아니라 아주 단순하게도 그 동맥경화의 기본 중 하나가 이제 기름때가 쌓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덜 쌓이도록 조절해 준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특히나 주의해야 될 경우는 가족력이 있다거나 아니면 가족분들 중에 젊은 나이라는 게 50대 혹은 60대 초반에 이런 병이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신경 쓴다. 그리고 대사증후군이라고 해서 비만이라던가 아니면 아까 혈압, 당뇨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될 때 LDL 수치도 더 잘 조절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실제로 이 혈관이 심하게 좁아서 이거를 다시 연결해주는 넓혀주는 수술을 하게 되면 이 빼내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정말 이렇게 노랗게 이것들은 지질 성분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콜레스테롤을 낮추려고 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다 합쳐서 비만을 포함한 이런 걸 대사증후군이라고 하고 있고 식습관이나 운동 부족한 요즘에는 사실 운동붐이 불어서 운동 열심히 하신 분도 많지만 이런 것들을 신경 써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금연은 이제 강조하는 게 부족함이 없죠. 여기 보시면 이제 특히나 여기서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여기 회색 바가 흡연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물론 흡연 다른 위험 인자가 크다 보니까 흡연이 차지하는 퍼센테이지는 작지만
젊으면 다른 위험 인자 없이 흡연이 아주 큰 이유를 차지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젊은 환자들 그리고 앞서 다른 위험 인자랑 다 마찬가지로 흡연이 당장에 뇌경색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30년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험 인자 중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음주에 대한 얘기인데 뇌졸중 환자들을 대상으로 저희 학회에서 항상 얘기 드리는 거는 뇌졸중 환자는 이제 적정 음주량은 0입니다. 혈관에 있어서 예전에는 한두 잔의 음주가 이제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거는 더 이상 있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여러 가지 뭐 실제 소량의 그 음주를 뇌졸중 환자가 아닌 분들이 뭐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1차 예방에 있어서는 폭음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 폭음이라고 한다면 뭐 남자는 5잔 이상, 뭐 여자는 4잔 이상 이런 얘기를 드리게 되는데 그렇게 많이 드시는 거라든가 일주일에 막 2, 3회 이상 음주를 하는 거를 이제 좀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도 뭐 몇 가지 얘기가 있지만 이제 결론으로 좀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 네. 이제 요 두 가지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뇌졸중 젊은 분들 분명히 회복은 잘 됩니다. 그 같은 연령에 따라서 뇌세포가 이제 조금 회복되거나 다른 뇌세포들이 도와주는 게 분명히 차이가 나겠고 젊은 분들이 잘 회복된다고 돼 있는데 보시면 이제 혼자 잘 걷는 게 70%는 되고 이제 자립생활하는 것들 이제 뭐 85%가 된다 이런 것들 좀 수치가 이상하네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70-80% 혼자서 일상을 할 수가 있게 되겠지만은 실제 장기간 봤더니 뭐 피로감이라든가 잘 측정이 안 되는 피로감 아주 높게 이건 유럽 코호트들인데 높게 하고 있고 우울 불안 같은 것도 상당하고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직장을 바꿔야 된다거나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꽤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복력이 좋지만 결국은 남은 인생을 생각하면 정말 오랫동안 그리고 돌봐야 될 가족들을 생각하면 이제 영향력은 훨씬 더 사회나 가족의 영향력은 크다고 할 수 있고 앞서 계속 강조드리는 것처럼 혈압, 콜레스테롤, 담배 이런 것들이 지금 뇌졸중을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젊은 분들 중에 너무 잘 회복되셔서 담배를 아직도 피신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매래 볼 때마다 농담 반으로 이제 그러면 오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앞으로 10년, 20년을 위해서 이런 위험 인자 관리하시고 꼭 담배 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긴 시간 잘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